계속해서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변호사 하시니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한화그룹 3세 김동선 씨에게 폭언, 폭행을 당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는데 김동선 씨 실제로 처벌을 그러면 피해가게 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간단한 법적인 개념을 좀 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고, 소위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여러 상담을 해보면요. 이 합의만 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인 범죄의 경우는 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면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걸 감안해서 이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질 뿐입니다. 네. 사실 이게 원칙인데요. 예. 이것의 예외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친고죄라는 것이 있고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친고죄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 측에서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예.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일단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넘길 수는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소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이 판사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폭행죄고요. 예. 다만 이 폭행으로 인해서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사실이 추가로 나오면은 폭행치상이라든가 상해죄가 돼서 범죄명이 좀 달라지고요. 예.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아니고 일반 범죄가 되어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서설이 좀 길었지만 이런 기준에서 이번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일단 하나그룹 김동선 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사실까지는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요. 네. 변호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났다. 이런 사실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것은 단순 폭행죄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피해를 입은 변호사들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죠. 예.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이런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가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데 대한변협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것도 그럼 효력이 없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변협에서 접수한 것은 이 고소장이 아니라 고발장인데요. 예.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 고소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범죄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고발이라는 것은 이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주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고소나 고발이나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예. 즉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으니 조사를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네. 아까 제가 지나가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나 공소 제기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반의사불벌죄 사건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해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이런 식의 합의가 되면은 이 수사나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합의가 된 시점에서 사실
뭐 절차를 멈춰버립니다. 예. 종결 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사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약에 뭐 폭행죄로 계속 인정이 되고 피해자들이 계속 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 최종적으로 이제 처벌이 안 될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김동선 씨가 사실은 집행유예 기간에 지금 이렇게 폭행죄를 저지른 것인데 집행유예는 그럼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지금처럼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이 되고 또 피해자들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네. 이 김동선 씨의 어떤 기존의 폭행에 대한 집행유예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형법상 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네.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만 이제 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번 폭행건이 유죄로 선고가 되지 않으면 네. 이제 기존 집행유예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만약 반의사의 불벌죄, 단순 폭행이 아닌 다른 죄, 네. 이를테면 뭐 더 나가서 폭행치상이라든가 예. 혹은 이제 상해죄로 기소가 되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에는 네. 김동선 씨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의 집행유예된 형까지 모두 같이 살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아마 많은 분들의 좀 공분을 샀던 것 같은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뭐 방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뭐 저 역시도 이제 뭐 변호사의 한 사람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변호사가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데 네. 또 이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다만 서글픈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 이제 피해를 본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집단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파생되는 굵직한 사건들을 대부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아무래도 하나그룹의 경우도 아마 그들의 큰 고객이고요. 네. 예, 또 피해 당사자들이 이 김앤장의 신입 변호사 네. 연령대로 보면은 소위 이제 뭐 동업자 개념인 어떤 파트너 변호사가 아니라 네.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들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저도 지금은 뭐 대표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 역시도 법인에서 고용 변호사로 근무할 때는 뭐 어떤 특정한 고객, 이를테면 저희 사무실의 우수 고객이신데, 예, 대표 변호사가 만나기 싫은, 이제 뭐 소위 이제 진상 고객들의 접대에 불려 나가는 경우도 저도 있었거든요. 예.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뭐 대표가 시키면 나가서 이제 해야 되고, 네. 예, 뭐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 역시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런 일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종들에도 다 있죠. 사실 좀 없어져야 할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뭐 재벌이라든가 이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자들의 소위 갑질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예.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위 뭐 피해자나 혹은 뭐 내부 고발자들을 향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뭐 사회적으로 이 재벌들을 비롯한 소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갑질에 이제 경종을 울린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원칙인데요.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네. 피해자인 변호사들도 아직 이제 신입들이고요. 네. 또 자신들의 장래가 여전히 확실치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판사나 검사들처럼 이제 뭔가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뭐 이번 사건을 지켜보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면서 봐주시면 네. 훨씬 좀 제대로 파악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다음 이슈를 보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23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현행 법제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한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좀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슈를 좀 짚어보죠. 소위 낙태죄.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우리 형법을 보면요.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네.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 등도 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모자보건법을 보면요. 뭐 부모가 유전병이라든지 뭐 전염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거나 네. 혹은 감간 등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예. 또 혹은 출산으로 인해서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낙태가 허용된다. 이렇게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 경과도 좀 짚어보죠.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다. 이런 헌재 판결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 헌법재판소도 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예. 그 핵심적인 논거는 사실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당시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에서 4명은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되었고요. 4명은 이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릴 정도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면요, 이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이제 4명밖에 이제 위헌이라고 하지 않아서 이제 이것이 합헌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어서 현재 또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났지만 사실상 이 처벌 조항이 사문화돼서 낙태금자를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약 15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OECD 국가들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낙태죄가 우리 형법에 규정이 된 것이 1973년인데요. 예. 이때부터 2012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 낙태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불과 105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 이제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을 보면 사실상 이제 형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보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이냐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쟁점과 논란을 찬반 입장을 나눠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낙태 허용 여부는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네. 이것이 이제 사회적 또 종교적인 부분과도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네. 우선 이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어떤 근거를 보면요. 첫째로는 사회적으로는 이제 무분별한 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 규정이 거의 사문화되어서 이 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부녀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이것들이 이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제
농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 반면에 이제 이 낙태죄를 계속 인정해야 된다, 즉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은요. 핵심적으로 이제 태아 역시 형성 중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존중 차원에서 이 낙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사실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두 입장 모두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따라서 두 의견을 잘 절충해서 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세계적인 입법 추세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이제 낙태를 처벌을 하다가 예. 현재는 점점 이제 낙태를 허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도 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앞으로 헌재 판결, 또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보죠.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